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약사별궁 제4회입니다. 오. 어색한 어색한 박수입니다. 너무 더워서 지금 여기 에어컨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이 아니죠. 며칠 동안 계속 더우니까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정신이 없는 거. 이 더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자기소개와 함께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는 사회를 맡고 있는 스머프 천문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드온이라는 필명을 가지고 있는 신형근이고요. 한 2주 동안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더위를 94년도에 한번 경험을 했었는데 또 한번 경험하니까 그때는 이제 젊어서 그때는 좀 견딜만 했는데 이 나이를 먹으니까 갈수록 더위에 취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빨리 좀 더위가 물러났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혜진입니다. 더위를 잘 참고 견디고 잘 살아야 되는 게 요즘 너무 힘들어서 약국도 한가하긴 하는데 에어컨 때문에 저는 냉방병에 너무 지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 모두 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냈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도 황해평입니다. 너무 더워서 집에 있는 에어컨 대수를 요즘에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바깥 기후가 너무 더워서 다들 힘들어하시는 것과 함께 충격적인 일들이 몇 건이 있었죠. 계엄사 문건이 발견이 돼서 이 80년대로 나라가 되돌아갈 뻔했던 그런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또 나름대로 많은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인의 편안한 곳에서 영면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 주제로 저희가 마련을 한 거는 최근에 들어서 우리나라의 페미니즘, 미투 운동이랑 페미니즘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미투가 페미니즘을 촉발을 시켰기 때문에 페미니즘에 관계되는 주제를 하나를 정했습니다. 특히나 이 주제가 법적으로도 지금 헌재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주제인 낙태죄 폐지에 관계되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하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민감한 그런 주제에 관해서 오늘 내용 정리와 함께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 주제에 관련해서 우리 기드온님께서 준비하신 재미있는 내용을 낭낭한 목소리로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낭낭한 목소리가 아니라서 이거 되게 미안한데요. 제가 좀 비음 섞인 목소리가 나기 때문에 좀 아마 가독성이 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여하튼 좀 최대한 좀 재미있는 주제로 얘기할 거고 합니다. 먼저 한번 낙태죄 역사를 좀 훑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한번 우리 송님에게 우리 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으세요. 송님이 물론 결혼하시고 벌써 자제분이 둘 계시는데 네. 만약에 결혼하기 전에 교제한 남성하고 잘 사귀다가 근데 헤어졌어요. 근데 어쨌든 그 남성하고 이제 뭐 사랑도 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어쨌든 뭐 이렇게 남녀간에 뭐 여러 가지 뭐 애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헤어진 후에 임신을 발견했어요. 송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무슨 드라마 같아요. 갑작스럽게 하시면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안타까운 현실인데 사실 이게 좀 그런 게 제가 어느 자료를 봤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임신 중절 수술, 낙태 수술을 하는 연령대라고 해야 되나요? 여성분들이 보니까 미혼 여성들보다 기혼 여성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근데 물론 미혼일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많은 물론 제 고민이 있겠죠. 주변엔 그러한 일로 인해서 결혼을 다시 결심한 친구도 있었고, 물론 중절을 그냥 낙태 수술을 한 친구도 있었는데,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 그 낙태 수술이 너무 어렵다고 저는 보면 보이더라고요. 비용 같은 경우에도 문제고, 병원에서도 워낙에 기피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밀리에 수술이 이루어지는 거라서 예전보다는 더 힘들 것 같아요, 요즘이. 그렇죠. 어렵죠. 좀 어려운 부분들 애둘러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 질문 드렸는데 교제한 남성과 최종 해준 임신을 발견한 경우에 그 다음에 또 기혼도 해당되겠죠. 별거 또는 이혼을 했어요. 그중에 법적인 남편의 아이를 어떻게 임신을 했어요. 이거 어떡할 거냐. 그 다음에 내가 직장을 잃어버려서 실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쩌다 보니까 내가 투병을 하게 됐네. 그럴 경우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해서 아이 양육이 이제 안 된다라고 판단했는데 이 상태에서 임신한 걸 또 발견했네. 이럴 경우에는 같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현재 요 세 가지 제가 아까 이제 송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요 세 가지 경우에 임신 중절을 하게 되면 현재는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범죄가 됩니다. 형법상.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현재 그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그 해결돼야 된다라는 것들이 사실 그동안 이제 몇 년 동안 나왔던 거고요. 역사를 한번 보면은 사실 이 낙태죄 역사가 사실 고려 시대까지 잘 없었던 것 같고 조선 시대에 잠깐 뭐 나온다 그러고 일제 시대도 나온다 그래요. 뭐 기록상으로는 근데 어떤 어떤 법적인 문구는 아닌 것 같고 뭐 이렇게 그런 내용이 뭐 문헌에 나온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법적으로 나온 거는 1953년도에 그 낙태죄가 형법에 일단 기술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낙태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1973년도에 모자보건법을 만들어가지고 좀 더 이제 그 낙태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외 조항을 좀 만들어서 그 낙태를 좀 해도 되는 그런 예외 조항을 좀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2010년도까지는 이 낙태죄가 거의 유명무실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둘 만나 잘 기르자, 그 다음에 둘 필요 없다, 뭐 하나만 똑똑한 하나 뭐 좋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구호가 있어서 사실 산하 제한 운동이 많아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병원에서 산부인과에서 이런 그 임신 중절 수술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사실 거의 그 법적으로 타치 안 될 만큼 많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하나의 계기가 되면서 이게 사회적으로 촉발이 됐는데요. 뭐냐면은 2010년도에 그 프로라이프라는 의사회가 생겨납니다. 이게 프로라이프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낙태죄를 반대하는 단체인데 여기 의사회에서 낙태죄 폐지를 반대. 그렇죠.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여기서 그 낙태나 그 임신 중절을 하는 산부인과를 세 곳을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 현행법에 형법에 있으니까 이거 왜 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형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태아는 소중하다. 얘는 생명인데 왜 생명을 죽이느냐 그래가지고 산부인과를 고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이제 헌법소원을 걸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헌법소원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4대4로 그 동률. 네, 동률로 낙태죄가 합헌만 그 견적이 나는데 그때 나온 이제 문구를 보니까 이게 생명에 대한 권리가 기본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태아가 모에게 그 엄마에게 의존하지만은 별개로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생명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또 인정을 해요. 그리고 이미 모자보건법 상에 뭐 우생학적이나 유전학적 정신장애 그 다음에 예외적인 경우에는 24주 이내에 그 임신 중절할 수 있는 거를 허용하기 때문에 형법상의 낙태죄는 헌법을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의 어떤 4대4로 해서 이제 합헌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많은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2017년도에 많은 여성들이 이제 정권이 문재인 정권으로 바뀐 다음에 청와대 막 그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청원을 올려요. 한 23만 명 정도가.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청와대가 그 낙태죄에 관련돼서 그 답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그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기술했고 아까 제가 세 가지 말했던 것들 그래서 현재 현역법이 현실을 담보하지 못한다라는 것들 얘기하면서 좀 더 많은 조사를 통해서 이 낙태죄 부분들을 그 좀 개선한 방향으로 도모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고요.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많은 이제 그 낙태죄 폐지를 원하는 단체들이 물론 여성 단체들이 많겠지만은 단체들이 이제 낙태죄 폐지를 계속 요구하는 어떤 그 운동을 펼쳐왔고요. 그 운동의 하나로서 2018년도에 현재 헌법소원에서 다시 한번 이 낙태죄 폐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공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나냐 중요한데 현재 분위기를 봐서는 이게 이제 그 예전에 뭐였죠? 그 호주제 폐지처럼 네. 그 위헌 결정 내지는 아니면 불합치 헌법 불합치 일정으로 또 법을 개정하라 이런 형도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뭐 예상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는 그 정도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 네. 일단 역사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혹시 뭐 궁금하신 거라든지 아니면 뭐 있으신가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낙태가 수술만 허용이 돼 있는 거잖아요. 예, 현재는 낙태, 임신 중절 수술만. 그렇죠. 먹는 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낙태죄가 위법이기 때문에 안 들어온 상황인데 예. 그럼 여기에서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그러면 먹는 약 같은 경우에도 들어올 수 있을지 가능성이 생기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아니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저 그거 하나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그 임신 중전 수술에서도 합법적인 임신 중전 수술이 있잖아요. 아까 것처럼 일부. 모자보건법의 예외사항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예외사항에서 그 조건이 되거든요. 그러면 임신 중전 수술도 되는데 그러면은 그 약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유산약이 있는데 그 부분들도 합법적인 걸로 사용한다 그러면은 현재 기준으로서 사실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약 자체가 안전성 면에서 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정도를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현재 기준으로도 사실은 그 수술도 합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합법적인 내에서 약이 들어오는 부분들도 사실은 가능한 거죠. 현재 제도로상으로도. 그러니까 낙태죄 불법 여부를 떠나서도 이 그 유산을 의도하는 그 유도하는 약 그 경구 먹는 약 같은 경우에도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현재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나라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예, 뭐 그 부분들은 좀 이따가 또 이제 네. 그 우리 그 이제 그 OECD 국가라든지 아니면은 WHO 산하에서 우리나라 수준이 어느든지 한번 좀 검토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는 뭐, 보면은 이제 뭐야 이거 뭐 좀 살펴보려고 여기 여론조사 같은 걸 좀 봤는데 기사에 나온 거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도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잖아요. 법보다 우선일 수도 있고 실제로는 법을 고칠 수도 있는 게 국민 여론이라고 이제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여론이 네.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뭐 최근에 올해 2018년 4월 9일 날 보니까 이제 이 조사한 거 보니까 이제 여성들 2,006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 보면은 이제 낙태죄 폐지 찬성이 77.3%, 이제 그다음에 이제 유산 유도약을 합법화하는데 찬성이 68.2%. 이게 보면은 물론 이제 여성 다 여성이었고 실제로는 이제 젊은 여성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여기에 이제 더 많이 대답을 했다고 하시는데 이걸로 놓고 봐도 지금 현재 사회에서 이 시점에서 이게 정말 그 이제 법하고 상관없이 국민의 정서이고 실제로 또 이제 여성들이 중심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이 정도가 지금 현재 상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77%가 찬성을 하는군요. 77%. 네네, 낙태죄 폐지. 그다음에 유산 유도약을 합법화하는데 찬성하는 게 68.2%, 거의 70% 이제 전후 정도로 이제 폐지 찬성과 유산 유도약을 합법화 시켜서 이제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 정도로 하는 건데 이게 한 2,000명 정도를 조사한 건데 이제 뭐 제가 보건대는 보통 우리가 뉴스에 맨날 나오는 여론조사가 뭐 보통 1,000명 정도 가지고 하거든요. 뭐 정치가 됐든 경제가 됐든 이건 2,000명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이런 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뭐 바로 넘어서 두 번째로 그 현재 낙태의 정의와 뭐 낙태죄 구성 요건이라고 그럴까? 이게 좀 딱딱한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그걸 좀 알아야지 그 뒤에 가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길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기도원님께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일단
이 느낌이 좀 어떠신가요? 그 이제 세 가지 그 보통 얘기를 하던데 낙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신 중절 여기까지 많이 들어봤죠. 근데 임신 중지 이거 좀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죠. 요즘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낙태, 임신 중절, 임신 중지 이런 게 사실은 똑같은 말이 동일한 맥락인데 느낌이 어떠신가요? 일단 임신 중지가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듣기에 덜 거북합니다. 임신 중지가요? 저는 낙태를 하면 일단 좀 왠지 뭔가 잘못하고 죄를 짓는다 이런 그렇죠. 어감이 오는데 임신 중지는 이걸 뭔가 결정했다 이런 내용이 좀 조금 들어있는 것 더 같아요. 자결정권이. 송님은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 낙태란 그 어감이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뭔가를 잘못한 듯한 큰 죄를 짓는 듯한 어감 뉘앙스가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한번 그 위키백과를 찾아보니까 원래 이제 낙태는 그러니까 유산 우리 유산 예전에 그러니까 자연 유산과 인공 유산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원래는 이제 크게 봤을 때는 낙태라고 하면은 자연 유산과 인공 유산을 다 포함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인공 유산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하는 이제 어떤 유산을 그 이제 협의에 낙태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임신 중절 얘기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의료의 용어죠. 그러니까 의료법이나 이런 데서는 다 그 임신 중절 수술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확한 이제 의료적 용어는 이제 임신 중절이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임신 중절까지는 뭔가 좀 이상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좀 도덕적으로 이게 좀 깨림칙하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임신 중지는 내가 임신을 중지해야 될 만한 상황 이런 것들이 좀 연상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가진 좀 느낌인데 어쨌든 요런 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그 여성 단체라든지 아니면 WHO나 이런 데서는 그 임신 중절보다는 이제 임신 중지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신 중지가 좀 더 그 능동적인 예. 느낌이 많이 드는 예.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예. 단어에 비해서. 예.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고 이 부분들이 이제 그 어떤 여성의 어떤 그 권한 뭐 자기 결정권이라든지 아니면은 건강권, 행복 추구권 뭐 이런 연상성에서 나온 어떤 맥락 아닐까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요. 낙태죄를 좀 보면은요. 낙태죄가 이제 형법에 들어 있는데 형법 그 27장 그 269조하고 270조에 나와요. 근데 이제 269조는 주로 그 부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여자가 어떤 꼭 여자만 아니죠. 그 뭐 부녀니까 그 남편하고 그 다음에 그 부인이 될 수 있죠. 뭐 약물이라든지 기타 방법으로 낙태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그다음에 임신한 사람을 뭐 상해를 입혀서 또 뭐 낙태를 하게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제 그 죄를 묻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이게 형법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정말 그 좀 그 끔찍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법이라고 하는 거 자체는 국가가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그 사적인 부분이고 은밀한 부분일 수 있는 부분들을 그 국가가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그거를 보면 그 바로 생각이 나는 게 그 우생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바로 나고 그 파시스트적 냄새가 이게 뭐 이거는 그 명확하게 그거와 연관되어져 있었던 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인구 관리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죄로서 묻는. 그러니까 이게 그 1953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벌써 우리나라가 그 몇 번의 민주화 과정을 거쳐 나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뭐 철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형법상에 이런 조항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좀 그 굉장히 많은 생각과 함께 요번에 그 헌재에서 좀 그 잘 판결이 좀 나야 되는 부분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제가 아까 뉴스를 찾아본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 분 중에 전재희 장관분이 있었나요? 네.
그분이 퇴직하실 때 우리 실상 낙태로 인해 한 해 죽어가는 아이 그 수의 반만이라도 살렸다면 이렇게 지금 출생률이 너무 떨어져 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하시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출산이나 그 인구에 대해서 개입을 하려고 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해야 되나? 어떤 그런 의미도 보이긴 하더라고요. 예. 더 큰 문제는 이제 그것도 문제인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270조에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뭐 이런 조항이 있어가지고 그 한의사, 뭐 조산사, 약제사가 그 본인 그 임신한 분의 그 어떤 촉탁을 받아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받아 승낙을 얻어서 낙태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든지. 우와. 그다음에 또한 촉탁, 뭐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하는 자는 뭐 물론 이거 범죄겠죠. 뭐 3년에 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낙태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에게도 그 죄를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현재 산부인과나 아니면은 뭐 산부인과죠. 산부인과에서 실질적으로 그 대부분의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임신 중절 수술이 다 불법적으로 될 수 있는 거고 이걸 이제 형법으로 말 그대로 그래 고발하게 되면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야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위축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걸로 이 조항으로 인해서 실상은 오히려 더 소위 말해서 임산부들이나 아니면 원치 않는 임산부들 아니면은 정말 그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아야 되는 여자분들의 건강권이 더 악화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이따 설명드리고 아까 이제 유상학적이 나왔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이게 형법 53조 이게 형법에서도 나왔지만은 이거에 연관해서 모자 보건법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국가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이제 소위 말해 임신 중절을 할 수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아까 이것처럼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중절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이게 결국에는 현재 있는 장애인들이나 장애아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그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미 깔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봤을 때 현재 반인권적인. 그걸 볼 수 있는 거고요. 아니 그거랑 모순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생명권을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 그 읽어주신 그 부분들은 생명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으로서 인정 안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과 비정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예, 그 판단을 하는 기준이 예. 그 권력자에 의해서 기준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 그렇죠. 놓고 보면 예, 그러니까 예. 굉장히 자의적이다라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예. 그러고 보니 음. 이 법 집행이 정말 아주 강력하게 정확하게 진행이 되면 우리가 예전에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원정 출산 이런 게 많더니 이게 이 법 집행이 정말 강력하게 정확하게 되면 원정 낙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도 그런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기사에 나왔던 지금 거 원정 같아요.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법 집행을 해버리면 현실적으로 이 현실을 무시하고 거의 그렇게 되는 경우도 지금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예, 예. 낙태가 허용되는 나라로 일부러 가서 뭐 예. 수술하고 원정 그런 낙태를 건데, 하고 와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까지도 지금 예를 들면 예, 뭐 좀 더 내용을 보면은요. 음. 뭐 이제 물론 강간 또는 중강간에 의한 임신된 경우, 그다음에 임신의 지속이 보근학적 이유로 뭐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뭐 이런 내용인데 상당히 좀 내용이 좀 협소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중강간이나 이런 거 명확하지 않고 다른 경우에는 이게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그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을 근데 거든요. 그 법 내용을 그냥 아주 단순화시키면 예.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상황에서의 낙태는 전부 불법이라는 거네. 예. 그걸 아주 딱 간략하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보건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나왔는데 이 부분들도 사실은 그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뭐 전염성 질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신체 질환 부분들도 상당히 좀 그 높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골 무형성증, 뭐 이런 유전적 질환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비현실적이죠. 그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모자 보건법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임신 중절 수술 부분들을 상당 부분 거의 뭐 그러니까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걸 아주 원칙적으로 들이대면다면은 원칙적으로 들인다면은 그 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좀 문제점도 한번 좀 볼까요? 네, 연결되어지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 먼저 그 원칙적으로는 현재 그 WHO를 보니까요. WHO는 그 세계 각국에서 임신 중지 조건을 한 7가지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임산부의 생명 보호, 네, 두 번째 임산부의 육체적 건강 보호, 세 번째 임산부의 정식 건강 보호, 그다음에 아까 모자 보건법에서 나왔지만 강간 또는 근친상간, 다섯 번째 태아 이상, 6번 경제적 또는 사회적 이유. 우리나라는 아마 그냥 좀 좋게 봐줘서 한 5번까지는 아마 아주 좋게 봐줘서 한 5번까지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또는 사회적 이유. 그 다음에 7번 본인 요청. 중요하죠. 이 두 가지 이유가 더 들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했고 현재 그 WHO 기준은 낙태죄를 두고 허용사유, 그러니까 낙태죄를 일단 기본적으로 두면서 허용사유를 늘리는 게 아니라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낙태죄를 폐지하는 운동의 일단 기본적인 좀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이 그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아까 것처럼 임신 중지 그러니까 임신 중절 수술을 불법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런 그 원치 않은 임신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뭐 잘 여기 계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아니 사람들이 연애를 하고 하다 보면은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뭐 조선시대 사는 것도 아니고 이미 현대 사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연애도 하고 그 다음에 하다 보면은 뭐 그 원치 않는 어떤 뭐 서로 그 당시에는 사랑을 하다 보니까 혼전에 뭐 이렇게 관계를 가질 수도 있고 국가선 속에서 원치 않는 임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또 어떤 뭐 피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취약한 상태에서 이 남녀가 그 임신을 그냥 본인 의지대로 한다는 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런 불법이 되면은 결국에는 더 음성적으로 하는데 소위 말해서 산부인과가 아닌 다른 불법적인 어떤 그 시술을 한다는 이런 데를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비용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건강권이 뭐 취약된다라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2회 때 했던 비만 얘기를 할 때 1회 때 했던가요? 비만 얘기를 할 때 비만 자체가 2회 때 했군요. 2회. 비만이 그 낙인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가 되어지는 형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 예기치 않은 임신이 됐을 때 그 받을 수 있는 그 사회적인 그 이 낙인 효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그 생명에 대한 축복이라기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그 압박을 느끼는 형태가 되어지니까 그 압박이 그렇죠. 더군다나 법적으로 그 불법 형태로 규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음성의 형태로밖에 갈 수가 없는 형태가 되어지니까 사회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큰 비용이 사실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 상당한 큰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기도 보면 자료를 좀 보면 우리나라에서 하여튼 언론이 됐든 정치가 됐든 정부가 됐든 항상 제일 많이 들고 나오는 자료가 OECD 관련된 걸 항상 들고 나오면서 일단 뭐가 됐든 정책을 뭐 입안할 때 국민들한테 뭐 설득할 때 항상 제일 들고 나오는 이 자료인데 여기 보면은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뉴질랜드, 영국, 이스라엘, 일본, 칠레 등 10개국을 제외한 25개국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본인의 요청에 따라 낙태가 가능하다. WHO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절을 여성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권리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것만 놓고 보도 이게 지금 우리가 막 지금 아직 법 때문에 많은 테두리에 갇혀 있지만
이것만 놓고 실제로는 분석을 하고 논의를 해봐도 저는 그냥 정답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10개국 정도만 어느 정도 이제 제한이 있는 거고 25개국 정도는 대부분은 여성의 본인 결정권으로 할 수 있게끔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많은 선진국들에서.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이런 자료나 이런 논의는 언론이나 이런 뭐 정부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런 거 이렇게 정확하게는 잘 안 나오죠. 이거는 불리한 자료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법 테두리 내에서 아니면 이거를 계속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이제 뭐 반도님도 얘기해 주셨고 우리 스머프님도 얘기해 주셨지만은 이제 그 부분들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아까 이제 그 형법 이제 모자보건법 나와 있지만은 이게 임신 중절 수술 하려고 해도 이게 부모님 또는 남자친구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아 불법이지만 어? 불법인데도 아니 불법은 상관없겠죠. 불법은 불법을 하는데 불법에서는 그 부모님하고 남자친구의 동의를 얻는 게 불법이에요. 아 그렇군요. 이래도 불법 저래도 불법이네. 그러니까 그걸 할 경우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내가 아까 처음에 질문을 드렸듯이 남자친구가 헤어졌어요. 없죠. 남자친구 헤어졌는데, 없는 상태죠 이제. 헤어졌는데 남자친구의 때 동의를 얻는다든지 이런 상태에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그 이제 자기가 임신 중절 수술을 했을 경우에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아주 나쁜 질 나쁜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한다는 거죠.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협박을 하거나 임신 중절을 해준 의사 그렇죠. 그래서 임신 중절을 하는 의사들도 협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당사자한테도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자기는 형법을 위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헤어진 남자친구가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그거는 해준 자기도 형법을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는 그 형법 기준으로서 저기 뭐야 그 벌은 여자들은 벌을 받는데 남자가 벌을 받는 이런 조항은 사실 별로 없어요. 아니, 의사 말이에요, 의사. 여자하고 시술을 한 의사 선생님은 벌을 받는데 그 상대편에 있는 가해자에 가까운 그 남자친구는 뭐 벌을 안 받는 이런 그렇죠. 해괴한 논리가 적용이 되는. 그건 같은 남자가 들어도 정말 나쁜 놈이네. 그게 제정신이 아닌 놈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분노를 해야 됩니다, 이거 분노를. 그러니까 그런 걸 충격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이렇게 산하가 출생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제도를 물론 이제 과거부터 그런 게 있겠지만은 국가가 어떨 때는 둘만 나와 잘 기르라 그러고 어떨 때는 둘도 필요 없다 하나 넣고 가려고 어떨 때 다시 또 인구가 절벽 수준으로 하고 출산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출산 장려 많이 나라고 이런 식으로 또 하면서 뭐 우생하기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생명을 다루는 방식이 그때마다 달라지거든요. 정치 논리로 정치 논리. 그 푸커가 얘기했던 생명 권력의 생체 권력, 그러니까 권력화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권력이 위에 있는 거시적인 권력이었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의 몸을 대상으로 해서 권력이 작동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권력의 작동이 정치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이 미시적인 몸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중에 하나가 생체 권력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참 그런 것도 문제인 거고요. 이제 아까 이제 임시 중절 수술을 이제 불법화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 뭐 조사가 정확히 된 게 없으니까 아직 뭐 이렇게 파편적으로만 나오지만은 외국 같은 경우 보니까 이제 좀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그 루마니아인 것 같아요. 루마니아가 차우세스쿠 정권하에서 1968년에 임신 그 소위 말해서 그 낙태하는 부분들을 완전 법으로 금지해놨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처벌을 많이 하니까 불법 낙태 수술을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불법 낙태 시술소를 이용하면서 그 인정했을 때보다 인정하고 난 다음에 임신 중지 관련 모성 사망률이 최대 800%까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도표를 보니까 이게 뭐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막 올라가요. 그러다가 차우셰스크가 쫓겨났죠.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임신 중지를 합법화하는 순간에 이게 거의 절반 이상으로 떨어져요.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10년도에 그거 아까 이제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이제 고발한 이후로
중국이나 일본으로 원정 임신 중지를 하는 사례도 있었고, 원정 낙태. 그렇죠. 임신 중지를 알선해주겠다고 해서 성폭행을 하는 또 사건이 있었고, 근데 인터넷으로 가짜 임신 중지 약을 유통시킨 브로커들 이런 것들이 막 생기거든요. 이렇게 네. 생겨가지고 오히려 많은 다수의 여성들의 어떤 건강권을 해하는 이런 사실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이 낙태죄가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생명 부분들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더 그 건강권이나 생명을 더 죽이는 어떤 형태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들이 이제 하고 뭐 제 개인적으로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낙태죄 폐지 부분들은 이제 어쨌든 2018년도 이제 헌법소에서 충분히 쟁점화 되겠지만은 이 부분들은 좀 뭐 물론 그러면 태아가 뭐 생명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좀 이따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물론 보완책을 마련하더라도 기본적인 전제는 형법상의 낙태죄는 폐지하고 난 다음에 어떤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그 다른 식으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2016년 그 뉴스의 자료를 봐도 그 낙태 수술을 허용하는 나라보다 허용하지 않는 나라에서 오히려 그 수술의 횟수라고 해야 되나요? 중전율이 훨씬 더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불법이 그 낙태를 더 유발시키는, 물론 그 상관관계는 모르겠지만 좀 저 같은 경우는 의외였거든요. 어떻게 이 낙태를 금지하는 나라가 낙태가 더 많이 있을 수 있지, 시술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그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이제 그 임신 중지 부분들을 이제 공공보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우리나라도 이제 건강보험이 있는데 공공보건 시스템에서 어떻게 그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아까인 거 좀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불법화된 상태에서는 이게 불법이니까 어떻게든 수술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거고, 이 상태에서는 나의 그 경제적 사회적 조건과 그 다음에 요청에 따라서 이런 어떤 상담 프로그램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NHS가 있는 나라에서는 이 시술 자체가 또 무료이고 그 다음에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왜 그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시스템적인 어떤 그 플랜이 있고 그 속에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좀 이거 본인 요청을 들어주면서 가급적 그 개인의 어떤 권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서의 상담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하다 보면 또 물론 내가 또 내 의지로 이거는 할 필요 없겠다, 난 놔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의사가,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사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가면서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게 그걸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그런 거를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아까 송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임신 그 낙태가 불법인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죠. 그러니까 금지된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법으로 이게 막혀져 있기 때문에 이 낙태를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죄의식을 심어줄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법적으로도 페널티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으로 사실 그 문제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방적인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교육을 한다든지 피임 방법에 대해서 공개적인 어떤 그 학생들 어렸을 때부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와 같은 것들이 예방적인 차원에서 예의가 되어진다라든지 하는 요소들이 부족한 거고, 더군다나 그런 나라들은 그 혼자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출산과 그죠? 양육 자체가 네. 굉장히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해결해주지 못한 채 무조건 이제 낙태는 불법으로 규정을 해버린 거라서. 그렇죠. 근데 네. 어쨌든 그게 그렇지만 그 아까도 그 기도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그 자연스러운 하나의 그 재생산 과정이기 때문에 항상 발생을 하잖아.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그 과정들이 너무 음성적으로 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역설적이긴 하지만 오히려 건강권이 더 악화되어지는 형태로 그렇죠. 나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어지고, 나머지 이것들을 허용하는 나라들은 역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허용을 했더니 그 임신 중지를 하는 방법이나
뭐 수술 같은 것들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게 역으로 건강권이 향상되어지는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제도, 분위기, 그다음에 관습, 도덕 이런 것들이 이런 거와 어우러져서 결과가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저번에 제가 비만약도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만약이나 이렇게 이제 자연유산약 이런 거는 이제 여성분들한테는 본인이 좋든 싫든 굉장히 많은 예를 들면 관심이나 관계가 밀접할 수 있고 이게 실제로는 이제 합법적인 공간에서 합법적으로 유통이 되거나 이제 이게 안 되게 되면 이게 또 실제로 이제 온라인 상에서 뭐 해외 주교를 이용한다든가 이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면서 실제로 뭐 비만약이라든가 뭐 이제 자연유산약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이거는 뭐 국가에서 금지하고 못하게 한다 하더라도 현재 뭐 온라인상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런저런 유통을 불법화하게 되면 그런 문제도 심각해질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양성적인 공개적인 자리로 가지고 나와서 법적인 것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약의 뭐 안전성이라든가 하여튼 이게 이제 뭐 좋은 점 나쁜 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실제로 이제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법적인 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아까 이제 우리 반도님이 얘기했지만은 그러한 논의에 대해서 너무 좀 터부시하거나 아니면 자꾸 안 하려고 하거나 그걸 좀 눈 감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후 피임약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외국에서는 이제 일반 의약품인 경우가 많고 이제 우리나라는 전문 의약품인데 그러면 사후 피임약이 언제 필요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무슨 좀 논쟁이 많이 좀 붙어서 네. 뭐 꼭 그걸 전문 의약품을 하느냐 일반 의약품이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빨리 그 필요한 시간대에 할 수 있느냐라고 논의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미 그 임신 중지약 그 미프리진이란가요? 네. 뭐 여러 가지 미프진 뭐 이렇게 해서 예. 나오는데 이런 약들이 많은 그 OECD 국가 중에서 이미 들어간 나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있죠. 투통되고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러면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 중절 수술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프진이나 이런 그 임신 중지약을 통한 그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럼 두 개의 선택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 중지약 같은 경우는 임신 중절 수술에 비해서 뭐 마취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수술 후에 후유증 부분들이 덜하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또 이제 한쪽에서는 이 임신 중지약이 좀 안전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여하튼 이미 많은 국가에서 이게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비용 효과적으로 봤을 때 우수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외과적인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먹는 약으로 아무래도 그거를 약을 그렇죠. 하는 게 그다음에 네, 약물 통한 수밖에 없죠. 그 비용이 왜냐면 수술하면 심리적으로 수술하는 거에 대한 그 자기 몸에 소위 말해서 어쨌든 시술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포감을 느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약물을 통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 뭐라고 해야죠? 내약성 말고 무슨 그 선호성이 우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데 아예 논의가 잘 안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논의가 자체가 된 것도 사실 2017년도부터 된 거고. 자, 그러니까,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 그 상당히 시간이 많이 좀 지났는데 앞에 부분에서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논의가 많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기도원님과 반도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어떠한 논의를 좀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놓고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대안이라고 그럴까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순서로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 예를 들면 이제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이라든가 숙려제도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 최근에 이제 이런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낙태죄 못지않게 지금 사회적인 예를 들면 파괴력으로 많이 했던 뭐 원전 건설 문제라든가 예를 들면 그다음에 뭐 지금 뭐 대학 입시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혼 관련된 이런 경우에는 이혼은 요즘에는 보면 이혼하기 전에 일정 시간을 주고 뭐 이런 상담이나 숙려 시간을 꼭 가져야만 이혼 가능하잖아요. 그다음에 뭐 원전 문제라든가 뭐 대학 입시 문제 이런 것들은 정말 공론화 위원회도 만들어 가지고 막 논의를 거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건대는 그런 거 못지않게 이 낙태 관련된 건 정말 이런 생명과고 아니면 여성의
대한민국의 숫자의 반인 여성의 자기결정권하고 그 정도로 못지않게는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 되면 실제로는 정말 우리나라 지금 정부에서 좋아한 이런 공개 토론이라든가 뭐 숙려제도 이런 거를 여기에도 법하고 다르게 도입을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문가들도 일반 시민도 모여서 이런 과정을 정말 거치는 게 저는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 뭐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오늘 이 관련돼서 뭐 큰 쟁점은 아무래도 저거겠죠. 뭐 큰 쟁점이라기보다 큰 갈등 사항은 여전히 계속 헌법 소원에서 얘기될 게 딱 두 가지예요. 아니 딱 한 가지인데 그래서 태아를 생명으로 볼 거냐, 태아의 생명권하고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이거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 행복 추구권, 그다음에 뭐 건강권, 이런 부분들이 뭉뚱그리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근데 그거 이제 큰 쟁점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임신 중지약을 도입하는 부분들 이거는 꼭 낙태죄 부분들이 안 되더라도 현행 제도에서도 가능한 부분들이니까 사실은 이 부분들을 도입해야 된다. 그러면 도입하면 어떤 과정을 우리나라 뭐 의약품을 도입할 때 기본적인 시스템 있잖아요. 안전성 유해성 검사를 통한 그걸 타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로 허가하면 이게 꼭 의료보험이 안 되더라도 어떤 허가가 나면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지도적으로 돼서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 이제 뭐 큰 쟁점은 아니더라도 뭐 두 번째 쟁점 정도 되겠죠. 그건 이제 파생적인 그렇죠. 형태가 되겠죠. 네. 그러면 지금 금방 기도님 말씀하신 생명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직까지 철학적으로도 그다음에 생물학적으로도 사실은 이 규명이 되어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다음에 이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문제. 이게 지금 두 개가 아까 헌재 2000 몇 년도였죠? 판결할 때 2012년도 12년도 헌재 판결에 4대 4가 날 때 생명과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맞서 있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게 칸트가 얘기했던 이율 배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으로도 사실은 쉽게 판단하기가 물론 여기 계신 네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시긴 하지만 이게 그거를 떠나서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과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게 두부를 이렇게 딱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대해서 자기 관점을 통해서 문제를 설정을 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이 그 뒤에 대안이 나오는 거라서 한번 그거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프로 라이프 쪽에서는 생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태아를 생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네. 그럼 혹시 송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근데 저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용어에 근데 지금 태아를 생명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문제라는 게 이게 태아라는 건 전적으로 여성의 그 여성의 몸 안에 있는 거라서 여성의 생명과도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고 이거를 그러니까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을 이렇게 서로 배타적으로 이렇게 대결하는 어떤 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영역의 문제는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지금까지 우리는 이걸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 낙태죄들 대하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생명을 경시한다는 반인권적이다 이런 뉘앙스를 가질 수 있긴 하지만 그 두 부분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럼 생명이냐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보단 오히려 이 어떠한 방식으로 태아가 출산을 하게 되더라도 양육할 수 있는 환경,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어떠한 상황에 내가 그 여성의 속해 있다 하더라도 그 양육이 즐거운 양육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이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여성분도 있긴 하겠지만 어떤 상대를 떠나서 정말 순수하게 아이를 낳고 싶은 여성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임신 과정도 과정이지만 출산 후에 여성이 그 양육을 하는 환경에 대해서 사회적인 어떤 배려나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고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된다면 그럴 경우에도 과연 지금처럼 여성들이 낙태를 하려고 할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잘 안 하지 않을까요? 아니, 네, 그렇죠. 그게 근데 지금 그 부분도 사실은 그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거에 한정해서 그러니까 답이 없는 부분 같아서 그래요. 그럼 예를 들면 예. 물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규정을 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요인이 있고 아까 반도님 OECD 얘기했지만 나라마다 또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다수, 소수 이렇게 얘기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쟁점이 되어지고 있는 거는 틀려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페미니스트 쪽 그룹 꼭 페미니스트가 아니더라도 여성들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77%라고 하는 부분에 네. 찬성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자기 모성 우리가 소위 말해서 모성도 사회적으로 구성되어진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 모성이 있다고 친다 하더라도 자기 그 태아 속에 있는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결정권을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또 사실은 굉장히 큰 그 다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것들이 맞는 그런 거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 태아의 생명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존중해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2012년도도 그랬고 2018년도에도 그렇고 분명히 그 제일 큰 쟁점이 되지 않겠어요? 그게 네네. 먼저 해결이 돼야지만이 근데 그 해결이 어떻게 돼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해결이 지금 법적으로 지금 해결을 법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고 아까 반도님은 여론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건 네, 정치적인 네, 네.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헌재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헌재에서 박근혜 파면도 해서 이 정권도 바뀌어서 세상이 약간 낮은 그런 근데 부분도 있으니까 요즘에 그런 헌법재판소나 이 법원의 상황들을 봤을 때 좀 한편으로도 좀 화가 나는 건 왜 이런 중요한 결정들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집단의 결정으로 우리가 다 맞아. 너무 맡겨놓을 수 없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 부분으로 조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이게 죄의 형태로 죄를 묻는 방식으로 이게 그 해결이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 이거는 형법상 악인 것처럼 국가가 개입을 해서 죄를 조구하고 죄를 어떻게 물어서 그 벌을 하고 이런 식의 어떤 문제는 아니다는 식으로 저는 말씀드리는데 근데 그게 어. 많은 부분에서 사실은 아까 그 프로라이프에서 얘기가 되기 전까지는 거의 사문화되어져 있는 그렇죠. 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 눈 감아주고 그러니까 그런 건 안 하고 암묵적인. 그런 조항이었었잖아요. 예, 옛날에 예. 뭐 통신 비밀 보호법 뭐 이런 것처럼 있으나 마나한 예, 법이었었는데 뭐, 예, 예. 근데 이게 이렇게 쟁점이 되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회적 의제로 올라오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면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개인적으로 그 죄로 묻는다는 자체는 이게 문제 있다는 그러니까 법 자체는 폐지가 돼야 된다는 건 마땅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법적으로는 이거는 불합치다. 불합치로 가. 그러니까 아마 제 계획에서는 위헌보다는 뭐 위헌을 쓰지만은 위헌이면 바로 그냥 조항을 그렇죠. 그 문제 있겠지만은 아마 헌법 불합치라서 법을 마련해라. 물론 그 동안에는 뭐 대체법무처럼 뭐 이렇게 법을 근데 이제 그 동안에는 어떤 죄를 묻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럴 수는 있겠죠. 요량을 해서 어쨌든 그 헌법 불합치를 해서 죄를 하되 예를 들어서 규정을 몇 주를 하든지
뭐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그 보완적인 부분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일단 좀 사문화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없애버리고 새로운 대체부 입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아예 조항을 없애버리든지. 아니 네. 근데 그것도 그렇게 되려면 네. 지금 금방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가치를 더 우위에 둘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근데 그건 의견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들은 거기 굳이 이거를 딱 그 어떤 무 자르듯이 이게 옳고 이건 틀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완전 잘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저도 사실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지만 이게 생명으로 보지 않았을 때는 이런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12주, 24주라고 하는 형태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런 네. 게 있잖아요. 그러면 생명으로 보지 않은 상태니까 그 생명 그거를 일정 정도 키워서 거기서 만약에 그 장기를 취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그러니까 그 개월수에 맞는 형태 그거를 취할 수 있다 그런다. 왜냐하면 생명이 아니니까. 이게 생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하나의 그 유기체 덩어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권에 대한 거보다도 자기 결정권에 대한 그 중요도를 위로 본다면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그거를 생명으로 보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그래야지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내가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는 논리가 형성이 되어지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요즘에는 많이 덜하긴 했지만 우리 그동안 남아 선호사상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 임신 중절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기혼 여성들 같은 경우에 첫째가 있는 아이가 하나 있는 여성들의 그 낙태와 뭐 아이가 둘이 있는 여성의 낙태를 했을 때 낙태를 그 당하는 아이의 성별에 따라서 그 이제 아기 엄마가 그 낙태를 하는 결정 요인이 성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그걸 생명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게 생명을 보지 않겠다는 그런 결정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보면 그 성별에 따른 그런 낙태를 어떻게 보면 합법화라고 해야 되나요? 정당화시켜주는 논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게 좀 극단적인 거고 저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지만 요새 많이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워마드라고 하는 그 미러링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아주 그 급진적인 여성 단체가 있잖아요. 거기서 최근에 이런 사진이 하나 올라왔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올려놓고 그걸 훼손을 하는 사진이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관점이 거기에 투영이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아니다.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단지 어떤 측면에서 놓고 보면 유기체 덩어리, 단백질 덩어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단백질, 지방 뭐 이런 것들이 뭉쳐 있는 덩어리라고 하는 그런 그 관점 형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들을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놓고 보면.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송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가치 판단, 남자냐 여자냐의 성별에 대한 가치 판단이 달라지는 형태가 나타나지고 따라서 이거는 그 자기 결정권을 우리가 존중한다 하더라도 그 난제는 하나 남는 것 같아요. 정말 해결하기 곤란한 난제가 하나 남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엔 또 하나는 자기 결정권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기라고 하는 게 문제가 돼요. 이게 정말 내가 결정을 하는 건가라고 하는 거죠. 이게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데카르트처럼 명확하게 그 생각하는 코기토 그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명징한 나. 그래서 나의 판단이 자명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최근에 우리가 그 철학의 흐름이나 이런 걸 보면 이게 주체 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심을 하잖아요. 그 의심을 불러일으켰던 게 정신분석학서부터 프로이드서부터
그 무의식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다음에 또 락강의 대타자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주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게 명확하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의 결정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 나의 결정권인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심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이게 뭐 이렇게 어느 쪽에 나의 관점이 좀 더 있느냐에 따라서 물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판단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결국 그 당시 그 사회에서 그 이거에 대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거나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는 특히 그러니까 여성이겠죠.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그 요구하는 그런 그 방향이 가장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주요 결정상으로 그 힘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결국 이게 그러니까 그 양자 간의 힘의 싸움에서 그 정치적으로밖에 결정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아닐 거고 그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법적인 결정이라고 하는 그 이 과정만을 사용을 해서 결정되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2012년도하고 2018년도를 놓고 봤을 때 그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뭐 이런 걸 놓고 보면 사실은 낙태죄가 폐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 아닌가라고 하는 개인적인 또 생각이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죄로서의 낙태죄 부분들은 좀 그 폐지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고 이제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 근데 이제 그 후에 그 태아를 보는 관점이랑 그 다음에 그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우리가 예측 못한 아니면 예측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발전하나라는 식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상황에 대한 또 새로운 어떤 입장이라든지 이것도 요구할 것 같아요. 그거는 물론 기존의 입장과 약간 동등할 수도 있고 약간 결은 달리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워낙 우리가 유전 뭐 공학도 발달하고 이러면서 그럼 이제 앞으로 여성의 난자는 어떻게 볼 거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이미 해결됐어요. 왜냐하면 그 일본에서 그 노벨상을 탔잖아요. 그 IPS라고 Induced Pluripotent Stemcell 만능 유도세포라고 그래갖고 그 피부 세포로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 저기 난자 세포를 안 써요. 그 생殖 세포를 안 써요. 그래서 윤리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됐고 그래서 일본이 그거를 지금 가가지고 바이오의 모든 산업을 그걸로 재편을 한 거잖아요. IPS라고 그 노벨상 탄 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의 문제는 아직 이제는 아마 문제가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저는 이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요. 그 이번에 이제 5일날 지금 7월에 이제 외국인 네덜란드 의사 이제 레베카 콤포체라는 분이 이제 국내에 오셔가지고 이런 관련된 이름이 좀 어려우세요. 네, 이런 관련된 이제 뭐 운동이라든가 뭐 세미나 같은 걸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뭐 하여튼 나와 있던 내용 이렇게 좀 보면은. 이게 이제 뭐 헤드라인으로 나온 게 보니까 이제 뭐 미푸진 위험하지 않아 판매 금지가 더 위험하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접근하시는 거고 이분께서는 이제 약물에 의한 안전한 인공 유산을 여자본 당신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운동을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하시는 이제 분이신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그 하는 이제 내용에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는 하여튼 뭐 불법이 됐든 어떻게 됐든 낙태를 전부 다 수술을 하는 걸로 일단 다 대부분 다 일단 알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이제 이분이 하고 있는 이제 운동 자체는 낙태 폐지는 당연한 거고 그걸 넘어서 그건 당연한 거고 너무나 국가에서 이제 그 낙태 관련돼서 했을 때 이제 임신 중지를 할 때 이제 뭐 약물을 먹으면서 이제 안전하게 인공 유산을 해야 된다. 이런 쪽까지 주장을 하시고 이런 약물들을 이제 전 세계 다니면서 그런 국가들의 이제 여성들의 조건에 맞는 사람들 이제 나눠주는 운동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런 것들도 정말 이게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니까 이런 것도 정말 이제 논의를 하고 하여튼 뭐 사회적인 하여튼 뭐 합의를 거치든가 간에 실제로 이제 이게 필요하고 이게 맞고 현실적이다 하면
좀 이런 논의라든가 이런 것도 좀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미프진이 근데 뭐죠? 좀 뭐 잠깐 말씀 좀 해주시죠. 미소프로스톨하고 예. 호르몬제 복합제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거 이제 미프진에 대해서 제가 예.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1980년대 프랑스에서 개발된 유산 유도약이고 성 호르몬 중 하나인 프로게스테론의 기능을 차단해서 유산을 유도합니다. 착상된 수정란을 자궁과 분리시킨 후 자궁 수축을 통해 수정란을 자궁 밖으로 밀어내는.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지금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착상을 그 억제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프로게스테론 네, 제조인 미페프리스톤과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착상이 안 된 거를 바깥으로 자궁을 해서 내보내는 미소프로스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합되어져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하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하는 미국 거.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 하여튼 그래도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FDA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니까 우리나라에서 예를 많이 듣는 미국 예를 들어보면 이제 자연유산 유도약인 미프진은 미국 FDA에서도 의사의 진찰과 처방, 복용 후 관찰이 필요한 전문약으로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임신 7주 이내 확진받은 여성만 처방전으로 구입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그게- 미국에서는 좀 엄격하네요. 네. 미국은 엄격하고요. 보니까 12주인 나라도 있고. 네, 보니까. 이제 미국은 7주고요. 보니까 이제 이게 지금 허가된 나라들은 12주 정도로 지금 그렇죠. 되고 있습니다. 네. 보통은 그렇죠. 지금 이제 미국이 굉장히 엄격한 거죠. 미국은 또 이제 국가 자체가 일단 뭐 종교적으로 이 시작됐던 게 이제 청교도적으로 시작된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WHO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뭐 수술 쪽 요법이랑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미프진을 사용하는 요법이 해가지고 보통 한 12주에서 14주를 기본하는데 24주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기는 이렇게 해서. 저기는 어떻게 돼요? 그 유산 확률. 아, 확률이 확률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어. 말씀하신 반도님이 이- 준비를 많이 하셨나요? 이 운동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이고 있는 아까 네덜란드 의사 레베카 콤포츠 이분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뭐 과학적인 그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콤포츠라고 하는 네덜란드 의사랑 뭐 알고 지내는 아니 모르죠. 오늘 알았습니다. 아 오늘 아셨어요? 오늘 약사 멸공을 위해서 오늘 열심히 아, 좀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이렇게 이분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이분은 이 약을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여성들한테 나눠주는 거를 본인의 이제 큰 내용으로 지금 삼고 계시는 건데요. 이분께서 이제 주장을 하시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시술을 하는 것보다는 약물 복용이 훨씬 더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고 이분은 이 약물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약물해서 이제 12주 기준으로 이게 이제 이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리스톨 두 약을 혼합 복용했을 시 이제 낙태 성공률을 99%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예. 거의 다라는 얘기네. 예. 네. 부작용은요? 네? 부작용. 부작용은 이제 아까 계속 나온 것 같이 이제 출혈이 이제 가장 미소프로스톨, 위험한. 예. 언뜻 보니까 그 비아그라보다도 부작용이 낮다고 얘기를 하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거죠? 예. 그 부작용은 하여튼 상당히 낮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산부인과 이분은 이제 그 네덜란드 의사이고 이런 주장을 하셨던 분이고 우리나라 산부인과 선생님들께서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걸로 보면 이제 되게 좀 이제 그 뭐 출혈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이제 위험한 약물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상반되는 입장이 네, 네, 아주 있으니까. 참고되죠. 네. 우리나라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산부인과 피임 생리 연구에 이렇게 나온 이쪽에서 이제 나오시는 거 어떤 보면 약물이든 부작용은 있기 아, 네, 마련이긴 그렇죠. 한데 근데 이게 그 예. 부작용이 이제 이 상대 쪽에 있는 시술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예. 이걸 봐야죠. 네, 그냥 딱 그러니까 그것만 볼 수는 없는 거고 수술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제 부작용하고 여성 몸에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이런 거 뭐 이제 나중에 후유증이 올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이렇게 비교를 해야지 이 약물을 단순 비교만 하는 거 이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럼요. 약물 안전성 운동을 하는 저희가 이제 약사들로 단체지만 이건 시술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시술하고 이 약물의 부작용을 이제 이렇게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해서 보면 그 이 미프진이라고 하는 약물이 부작용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좀 더 많은 거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네, 거죠. 시술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네.
예, 그 뭐 얘기를 뭐 많이 나눈 것 같은데 뭐 우리 스머프님이 정리하고 이제 해줘. 우리가 낙태죄에 관련된 역사라든지 뭐 그다음에 문제점, 그다음에 각 입장들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저는 이제 뭐, 마지막으로 어. 그 이제 그 성교육이라든가 네. 이렇게 이제 피임약 관련된 것도 이제 굉장히 좀 우리가 예를 들면 논의를 많이 하고 공개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모임에 가서 친구인 의사한테 대화를 하다가 놀랐던 중 하나는 그 친구가 의사인데 아주 어린 여학생이 온 거예요. 왔는데 뭐 한 중학교 한 몇 학년 됐나 그랬는데 아주 중학생 정도 여학생이 왔는데 아파가지고 왔는데 이제 엄마랑 온 거죠. 이제 막 진찰을 하고 막 이것저것 막 검사를 하는데 뭐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얘가 아파서 왔는데 근데 이것저것 검사 다 하고 막 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엄마가 이제 일보러 화장실 가고 이런 사이에 그 여학생하고 2명이 남은 거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여학생이 쭈뼛쭈뼛하면서 말을 한 거예요. 선생님 제가 얼마 전에 남자친구하고 이 성관계를 가졌는데 혹시 그게 원인일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친구의 의사 선생님이 보니까 임신이었던 거예요. 이런 충격적인. 이제 그 여학생도 이런 내용 자체를 정말 너무 몰랐고 특히 이제 이 여학생 입장에서 엄마가 옆에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이것저것 막 물어보고 검사를 다 하는데도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엄마가 화장실 가고 밖에 나간 사이에 이제 자기가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30분 1시간 동안 이걸 정말 이거 정말 저는 이게 너무 슬픈 현실이고 정말 빨리 이런 성교육이나 이런 피임약에 대한 이런 거 이게 정말 현실일 수도 있거든요. 현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1시간 가까이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나름대로는 이렇게 중지가 모여지는 또는 이게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지는 것들이 일단은 그 법으로서의 그 낙태죄라고 하는 형태는 사라지는 것들이 바람직한 거다. 그러니까 네. 두 번째는 그거의 그 논리적인 어떤 그런 그 배경은 이제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한 시대가 온 거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와 함께 그 아까 송쌤이 그 말씀하셨던 그 낙태도 낙태지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 미혼모라든지 그러니까 그 양육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양육이 하나의 그 이 낙인이나 부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그 이 육아라고 하는 부분과 양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공동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좀 풍부해졌으면 좋겠다.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오히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낙태죄가 없어졌지만 거꾸로 낙태 시술은 줄어들고 건강은 더 상승을 하고 건강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결국 행복해진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고 사회적으로 비용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그 앞으로 있을 헌법재판소의 내용과 또 그거에 따르는 사회적 제도 분위기 그 관습 이런 것들이 좀 그 바뀌어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이제 앞으로 이게 낙태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논란의 이런 내용들이 많을 텐데 모든 거를 지금 오직 헌법재판소만 몇 달 동안 보고 기다리고 있는 이런저런 상황이 아닌 정말 어떤 시민사회단체가 나서든 정부가 나서든 뭐가 나서든 이런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되면 아까 제가 뭐 제안을 했던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서 다양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많은 역량을 투입해서 논의를 해서 그 사회적인 논의 과정을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이 저는 되게 중요할 거라고 보고 우리가 모든 걸 뭐 헌법재판소에 맡겨놓고 뭐 1년 내내 기다리고 있는 저는 그런 시스템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송쌤 뭐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나요? 아니 전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기도는 뭐 발전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네. 저는 뭐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이 내용뿐만 아니라 정말 특히 이제 그 아까 뭐 반도님 얘기했지만 피임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 성적인 문제제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그 이전에 했던 뭐 사후 피임약제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사실은 좀 우리가 눈을 감고 있거나 좀 터부시하거나 자꾸 음지로 좀 문화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네. 그 양지로 보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번 낙태죄 폐지뿐만 아니라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아까 뭐 미혼모 얘기 나왔고요. 네. 뭐 사회적인 교육 환경, 교육적인 부분들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양지로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그 알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좀 지평이 넓어지면서 좀 더 그 어떤 그 임신뿐만 아니라 어떤 양육 이런 그다음에 사회 건강 이런 것들이 좀 지평이 좀 넓어지는 이런 기회로서 이번에 어떤 그 헌법재판소의 변론 과정이 좀 우리 사회에 좀 중요한 역할 패러다임을 바꾸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실제로 약국에서 보면 저희 그 환자분들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얘기할 게 아니라 성인 여성분들도 그렇지만 기혼 여성분들도 피임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게 너무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뭐 피임약 사용부터 피임 방법이나 뭐 여러 가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나 이런 게 너무 부족한 게 많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그 임신에 대해서 그냥 노출돼 버리고 어쩔 수 없이 불법적으로 시술도 받고 또 거기에 대해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라서 정말 이 피임 방법에 대한 교육은 뭐 어린아이 나이 든 사람을 통틀어서 굉장히 많이 오픈되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약국에서 약사에 앞장서서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것도. 그러게요. 학교에 요즘에 중고등학교 교육 많이 가잖아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네. 어른도 많이 가르쳐줘야 돼요. 어른들. 자 그러면 저희들이 그 마련한 그 낙태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서 종결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지금도 굉장히 더울 것 같은데 남은 또 시간에도 그 더위에 몸 건강히 잘 챙기시고요. 그 다음번 그 방송에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고요.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요새 굉장히 더우니까 건강을 챙겨서 그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 4회 약사별궁에서 준비한 낙태죄를 어떻게 바라볼 건가라고 하는 것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